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매치의 원투펀치가 시즌 개막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매치는 어제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맥스 슈어저가 72구를 던지고 5이닝 OK 3피안타 무볼넷 무실점을 한 데 이어 오늘은 제이콥 디그롬이 30구를 던지고 2이닝 OK 1피안타 무볼넷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카일 터커를 제외하고는 주전이 나오지 않은 휴스턴 타자들은 디그롬의 공을 맞히는 것조차 어려워했는데요. 21번 방망이를 휘둘러 14번 헛스윙을 함으로써 헛스윙률이 67%였습니다. 공을 슬슬 던지는 것 같았던 디그롬은 평균 97.7마일 패스트볼을 18개, 92.0마일 슬라이더를 10개 던졌고 휴스턴 타자들은 특히 디그롬의 슬라이더에 7번 스윙을 해 6번 헛스윙을 했는데요. 또한 디그롬은 체인지업 하나와 함께 80마일이 찍힌 커브 하나를 던졌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건 바로 커브였습니다. 지난해 디그롬은 첫 12경기에서 기록한 평균 자책점 0.502, 데드볼 시대를 포함하더라도 신기록이었을 정도로 역사적인 출발을 했는데요. 또한 1015경기에서 기록한 1.08은 라이브 볼 시대 최고 기록 1.12를 달성한 1968년 박 깁슨이 첫 15경기에서 기록한 1.21보다도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디그롬은 더 등판하지 못하고 15경기 92이닝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해 디그롬은 324명의 타자를 상대해 146개의 삼진을 잡아냄으로써 상대한 타자의 45%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는데요. 124개가 헛스윙 삼진, 22개가 루킹 삼진이었습니다. 헛스윙 삼진의 비율이 무려 85%로 메이저리그 평균은 77%이고 지난해 류현진은 70%였습니다. 보통 헛스윙 삼진은 구위가 좋다는 뜻이고 루킹 삼진은 제구가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디그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난해 디그롬이 잡아낸 146개의 삼진은 패스트볼이 69개, 슬라이더가 62개, 그리고 체인지업이 15개였는데요. 특히 디그롬의 슬라이더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맞히기 어려운 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5번 이상 헛스윙을 이끌어낸 공들 중 단일 구종 헛스윙률 순위는 1위가 59.3%를 기록한 킴브럴의 너클커브, 2위가 58.1%를 기록한 디그롬의 슬라이더, 3위가 57.7%인 리암 핸드릭스의 슬라이더, 4위가 57.3%인 조시 에이더의 슬라이더, 5위가 55.8%인 알렉스 레이에스의 슬라이더로 킴브럴의 평균 86마일 너클커브가 사실상 슬라이더에 가까운 공이라고 본다면 5개 모두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발 투수는 디그롬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디그롬의 슬라이더는 그날 경기에서 타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최고의 불펜 투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오타니의 스플리터는 48.5%로 디그롬의 체인지업이 기록한 47.3%와 헛스윙률이 비슷합니다. 지난해 평균 99.2마일 포싱과 91.6마일 슬라이더, 91.4마일 체인지업을 던지고 커브는 4개밖에 던지지 않았던 디그롬은 던진 공의 95.5%가 90.0마일 이상을 찍었는데요. 디그롬의 빠른 공과 더 빠른 공 전략은 분명 타자들을 완벽하게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그만큼 몸의 부담도 심했습니다. 이에 디그롬은 오늘 던진 80마일 커브를 더 적극적으로 던짐으로써 경기 중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평균 구속을 낮추는 것보다는 슬로 커브로 쉬어가는 구간을 더 자주 만드는 게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부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치는 개막 시리즈 상대가 워싱턴인데요.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리는 4연전에서 디그롬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개막전, 슈어저와 패트릭 코빈이 두 번째 경기에서 선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내셔널스 파크에서 매치 유니폼을 입고 기립박수를 받게 될 슈어저의 모습과 사상 최초가 될 슈어저 대 소토의 대결이 기대됩니다. 한편 슈어저는 선수 실행위원 8명 중 리더격으로 이번 노사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지리한 줄다리기에 학을 뗀 슈어저는 다시는 이런 협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원래 슈어저는 토니 클락에 이어 선수 노조를 이끌 제목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오타니 선발 경기를 중계하면서 에인절스 조 매든 감독이 오타니를 위해 룰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명타자를 쓸 수 있는 팀이 지명타자를 쓰지 않고 경기를 시작하면 지명타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경기 중 지명타자의 투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오타니가 선발 투수로 타석에 들어서는 건 투수 타석이었기 때문에 마운드에서 교체되면 라인업에서도 빠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에인절스는 오타니의 타석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마운드에서 내려온 오타니를 우익수로 보낸 적이 4번 있었는데요. 마운드에서 내려오더라도 타석을 유지해줄 수 있겠냐는 매든 감독의 제안을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오타니는 투수로 교체되더라도 지명타자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정확히는 오타니는 투수로 등판해 투수로 타석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투수와 지명타자를 동시에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사실상 오타니 한 명을 위한 룰 개정이지만 저는 이런 룰 개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룰이고 투수와 지명타자를 같이 하는 투타겸업이 오타니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더 맞는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수와 타석의 분리는 이미 미국 대학야구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인절스는 이제 오타니 선발 경기에서 오타니를 마운드에서 내리면 타석에서도 빼야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최근 영상에서 선수들이 무제한 연장전을 힘들어하고 있어 승부치기를 유지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사무국에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무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연장 이닝은 주자 2루 상황에서 시작하는 승부치기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스프링 캠프가 짧아져 개막 로스터를 정하기 어려워진 부분, 짧은 스프링 캠프를 하고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 4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액티브 로스터를 26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투수 13명, 야수 13명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니폼을 바꿔 입은 셈이 된 레이와 기쿠치는 나란히 시범 경기 등판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쫄바지를 입고 등장한 로비레이는 솔로 홈런 하나를 맞긴 했지만 4이닝 OK 1피안타에 위력적인 피칭을 했고 기쿠치도 양키스를 상대로 평균 94.6마일 패스트볼과 함께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을 던지고 2이닝 4K 노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오는 토요일 오전 2시 디트로이트전에서 시범 경기 첫 등판을 합니다. 개막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구단과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슈퍼2에 적용됨으로써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3년 차인 지난해 1년 앞당겨 받았고 이에 연봉이 850만 달러였던 후안 소토는 4년 차인 올해 1710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소토가 장기 계약 없이 FA로 나오게 될 경우 6년 차 때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2020년 3년 차 때 410만 달러, 4년 차였던 지난해 667만 5천 달러였던 헤이더는 5년 차인 올해 연봉이 1100만 달러가 됐습니다. FA까지 2년이 남아있는 맷 체프먼은 토론토와 2년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어 내년 연봉 협상을 하지 않게 됐는데요. 토론토에 오게 된 걸 꽤나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 체프먼은 토론토가 너무 인색하게 굴지만 않으면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FA까지 서비스 타임 2년이 남은 다린 러프도 샌프란시스코와 2년 675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삼성과 재계약이 결렬되고 2020년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했을 때 마이너 계약이었던 러프는 2020년 OPS 0.887, 지난해 0.904를 기록하고 이제는 자이언츠에서 없어서 안 될 선수가 됐는데요. 러프는 127만 5천 달러를 받은 지난해 승리 기여도가 무려 2.9에 달했습니다. 올해가 6년차 시즌인 조이 갈로가 1027만 5천 달러에 양키스와 합의한 반면 역시 6년차 시즌인 에런 저지는 양키스가 1700만 달러, 저지가 2100만 달러로 맞서 있는데요.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연봉 조정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양측은 장기 계약 협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간 지점에서 1년 계약을 하고 단연 계약이 합의되는 대로 발표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밖에 3년차 슈퍼2 선수인 게레로는 790만 달러, 5년차 선수인 훌리오 우리아스는 800만 달러, 6년차로 시즌 후 FA가 되는 트레이 터너는 21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6년차 선수가 맺은 1년 계약의 순위는 무키 베츠가 다저스로 트레이드되기 전인 2020년 보스턴과 맺은 2800만 달러, 2위는 2019년 놀란 아레나도의 2600만 달러, 3위는 2018년 조시 도널슨의 2300만 달러, 4위는 2018년 브라이스 하퍼의 2162만 5천 달러로 터너의 2100만 달러는 4위 기록이 됩니다. 갈수록 낭패가 되고 있는 선수는 마이클 콤포토인데요. 2020 시즌이 끝나고 매치에게 2억 달러를 요구해 모두를 황당하도록 만들었던 콤포토는 매치에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호기롭게 FA 시장에 나왔는데요. 저는 매치가 퀄리파잉 오퍼를 한 것도 놀랐지만 콤포토가 거절한 건 더 놀란 바 있습니다. 영입하면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게 된 콤포토는 본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아직까지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를 영입하고도 지명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드래프트가 끝나고 나서 계약하는 건데요. 시카고 컵스는 드래프트가 끝날 다음 날인 2019년 6월 7일에 킴브럴과 계약해 지명권을 잃지 않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6월 초에 열렸던 아마추어 드래프트가 이제는 올스타 브레이크로 늦춰졌다는 건데요. 이에 콤포토가 킴브럴의 방법을 쓰려면 전반기를 날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콤포토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콤포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은 양키스,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